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 과정에서 왜 사퇴하게 되었지? 갑질 논란? 그게 본질 맞아?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 본질적인 무엇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 문제 제대로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좀 더 크게 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의 조언이 꼭 필요했는데요. 안타깝다는 분, 그리고 잘했다는 분, 그리고 절대 사퇴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금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분까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지금 제대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후용 역사학자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선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자고 오늘 모셨습니다. 사퇴 잘한 겁니까? 아니면 잘 못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라고 단언하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사퇴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에 대해서 납득하는 편이에요. 네. 사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예의 그 문제가 된 갑질 논란이 좀 근데 이제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의 갑을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문화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김무성 씨가 공항에 나오면서 저 여행 가방 훅 던지면 이제 보좌진이 이렇게 주르륵 그 잡던 장면, 마치 조선시대 주정관계를 보는 듯한 그런 정도의 갑질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갑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이 만연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사람들의 감수성을 좀 민감하게 건드리죠. 남 일이 아니라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파괴력은 큰데, 근데 이게 과연 이제까지 수십 년간의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갑질이 문제된 적이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건 이제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표창장 문제 됐던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당시에 이른바 자녀교육에 민감했던 부모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조국을 공격하는 빌미가 표창장이었지, 조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아, 빌미와 이유. 빌미가 표창장이었지 조국을 공격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개혁 반대였거든요. 이번 사태도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갑질은 사실은 저렇게 문제 삼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기업인 출신들은 그 기업에서 해고됐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폭로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장관이 못 되죠, 앞으로. 그렇네요. 그죠? 그러면은 빌미가 이제 갑질 논란이고, 그럼 본질적 이유는 뭐라? 표창장과 조국 관계처럼 이제 빌미는 갑질 논란인데, 좀 그걸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여성계, 여성단체 100여 단체들이 함께 이제 강선우 부적격 의견을 냈잖아요. 지금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 여가부 장관한테 이렇게 물었죠. 여가부 내에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의식,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처가 있느냐라고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의 여성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 그야말로 이제 성평등가족부 중심으로 바꾸면서 방향 전환을 좀 예고한 거잖아요. 이 예고한 것은 기존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왔던 여성 운동의 담론, 또는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이 틀을 좀 벗어나겠다는 예고로 보여요. 그 예고 하에서 임명한 사람이 이제 강선우 씨인데다가, 의원인데다가, 이분이 여성이라는 거 말고는 기존 여성계하고 접점이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여성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학 전공자도 아니고, 여성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이제 이른바 여성계로 불리는, 좀 기존의 여성가족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좀, 전체 한국 사회 내에 일정한 좀 그룹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소규모의 이념 집단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하고 결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른바 여가부 개혁, 조국 혁신당 전 네. 대표죠. 지금 감옥에 있는 검찰 개혁을 좀 시도하다가 역풍을 표창장을 빌미로 역풍을 맞았던 것처럼 그런 게 배후에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유 빌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강선우 의원이 이제 같은 당내 의원들하고도 이 정서적 유대가가 좀 돈독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로는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비호할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견해에 따라서는 뭐 갑질 그런 정도야 나도 했다라고 이제 동조하거나 뭐 좀 심하긴 했지만은 뭐 그거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할 문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누가 있을까 싶어요. 어떤 보좌관이든 그런 폭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위험하게 이제 공격하는 거는 좀 이제 감싸야 되겠다, 감싸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 그리고 그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평소 이제 대정부 질의라든가 뭐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좀 성과는 별도로 당내 의원들하고의 정서적 유대감이 좀 이렇게 튼튼하지 않았다. 그 좀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빌미, 근본적 이유, 또 격까지 좀 따르면 편입니다. 저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가는 것은 여성 페미니즘 운동가들이 봤을 때는 마땅치가 않다,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예. 사실은 모든 영역에 기득권이 들러붙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개혁이 항상 어려운 거예요. 뭘 기억하든 어려워요.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여가부와 합동으로 또는 여가부 지원하에 또는 여가부의 건의에서 해왔던 이런 많은 일들이 이제 방향이거나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좀 우려가 자리 잡을 수밖에 네. 없죠. 또 당장 이제 이게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이 되면 이 여가부 들어가면은 뭐 직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이제 이거 뭐 성비도 바뀔 수 있고 부처도 새로 바뀔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분야, 특정 분야 개혁에 대한 한편에서는 이제 저항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박사님께서 뭐 학자적 양심으로 말씀 주시고 분석해 주시는 것을 조금 더 보태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포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냐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여성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봐왔던 구조적이든 현실적이든 것들이 자 여전히 이것을 여성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가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론화를 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거의 20년 된 거 노무현 정권 때 일이니까 거의 20년 됐죠. 당시 한겨레 신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서 제가 그걸 본 기억이 나요. 어린이날 특집으로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고민은. 근데 저로서는 참 난데없는 얘기였죠.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남학생인데 역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생이 이미 20년 전부터 이제 어린아이들 사이에 지금 딱 20, 30대 남성들이 겪었던 경험이에요. 이제 당장 이제 제 아들만 놓고 보더라도 저도 아들 두고 있는데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자 담임을 겪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부터가 아니라 유치원부터, 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여자 담임이었고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남자가 양보해야지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보면 자기는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여자 동기들은 뭐 어학연수 다녀오고 이러는 일들을 겪다 보면
앞으로 향후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 성차별 구조에서 얘기하는 유리천장 문제라든가 진급, 뭐 승진 이런 데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이제 암묵적인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아직 못 느껴본 사람 세대거든요. 그 세대는 그걸 못 느껴봤어요. 네. 직장에 취업하면은 동기들보다 후배가 되고 동기들이 상사가 되고 네. 이런 상황들을 겪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체험 내에서는 성차별을 잘 못 느끼는 세대인 거죠. 게다가 형제라도 많아서 우리 윗세대 같으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누나가 동생 학비 내주고 또 네. 공장에 취업해서 이 미안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형제가 없거나 적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체험도 거의 없어요. 형제 자매로서 겪었던 이른바 이제 공감 능력 이런 것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20, 30대 남성의 극우화 현상. 20, 30대 남성들의 극우화 담론을 이끌고 있는 핵심 명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정부였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균열 현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여성들의 투표하고 20, 30대 남성들의 투표 양태가 역사상 어느 세대도 이처럼 극단적으로 갈려진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치가 해결해야 할 몫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물어본 거겠죠. 네. 20, 30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다루는 부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겠고요. 그런 문제는 이제 덮어준다고 덮어둘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미 이제 20년 전부터 그 세대가 느껴왔던 이야기이고 그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내란에까지 동조하는 이런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쌍방혐오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고 이 쌍방혐오 사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남녀가 혐오한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네, 납득이 안 되는 현상인데 네.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의제화시킬 때가 되긴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성평등 문제로 표현되는 페미니즘으로 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논의해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오히려 대통령이 가고 있는 방향에 일종의 그냥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예. 자, 그러면 해결을 하긴 해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선우 후보는 희생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한 것 아니냐라는 또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 더 본질적인 이유였었고 강선우 후보가 견디지 못했던 것도 결국은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여성계의 거의 전면적인 반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자, 갑질 논란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다음에 그 여성가족부 장관, 성평등 그 가족부 장관을 지명을 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이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저는 결국은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애초에 시도가 좀 무리였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원하는 대로 장관을 임명해 주든가. 와, 아니면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른바 굉장히 좀 사실은 잠복해 있는 중요한 문제, 정치적 의제가 돼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사실 망설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모두가 망설이고 있어요. 모두가 망설였다기보다는 이건 의제거리가 안 된다라고 이제 누르는 그 힘이 하나 있고 일부 이제 20, 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는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집단이 있고 이런 상태죠. 이들을 이제 사회 부적응자라든가 그냥 혐오주의자 이렇게 덮어둘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시도해 왔던 일이고 검찰 개혁은 계속 하다 저자라고 했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장관 임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실패했던 거잖아요. 사실 어떤 한 분야가 개혁되려면 그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 해요. 근데 이 문제가 과연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죠. 이미 문제화돼 있긴 한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그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뭐랄까요, 이 검찰 개혁만큼 그런 동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 30대 남성들의 역차별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이제 삶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표를 그렇죠. 얻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그 위해서. 표를 얻는 걸 떠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 좀 어이없는 갈등이거든요. 예. 서로 좋아해야죠. 서로 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갖는 좀 특수성과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PC주의라고 해서 요즘 뭐 디즈니 이 애니메이션 보면은 백설공주를 흑인으로 쓰고 또 요즘 미국 드라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성애 코드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이제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을 멈춰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라. 그런 좀 우리가 낯설어 했던 그런 상황들에 또는 이제 조건들에 익숙해져라. 이런 메시지인데 그건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에서 이게 특별히 좀 과하게 발현되는 거는 군대 문제 때문이거든요. 네. 군복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성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중시키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뭐 이게 예컨대, 뭐 좀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이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인구 추세로는 15년, 20년 후에 한국 군은 20만 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 55만 명 정도거든요. 이걸 좀 뭐 AI 로봇으로 채울 것이냐. 그럼 또 다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죠. 로봇이 인간을 죽이게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군대가 줄어드는 상황, 군인이 줄어드는 상황 그대로 분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속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엉켜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아주 정교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고 뭐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로 이렇게 예.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단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이제 근데 성차별 문제, 특히 성폭행과 관련된 성적 자기관리 침해 문제 이런 문제들에 집중돼 왔던 여성운동의 담론도 좀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그게 변화해야 한다고 서로 느끼고 공감해야 되는데 그 공감대가 아직 넓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권 어느 누구도 이걸 공식 의제로 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부터 해왔던 여성운동의 목표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호주제 폐지, 그다음에 뭐 축첩제도 폐지, 간통죄 폐지, 뭐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성매매 금지법 제정 같은 것들 이제 다 이제 해결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남아 있는 과제가 이른바 이제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들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내 유리천장 문제들 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마트 캐시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나타난 이제 가장 저임금 영역의 여성들이 집중해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좀 전통적인 여성 운동의 담론이었다면 이제는 좀 다른 방식의 문제들 진짜 성평등 문제 이 갈등을 완화 또는 해소하면서 남녀 간에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성평등 담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정말 정치적으로 병역 문제, 자원 문제라든가 이제 남성들의 역차별을 느끼는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에너지가 모아지진 않았다.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강선우 사태가 뭐 특임이냐 아니냐, 뭐 지금 갑질 논란의 진위 여부가 무엇인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로 중요한 이슈를 우리 사회에 던졌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오히려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자, 그러면 제대로 논쟁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다룬다. 뭐 사회적 합의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국가를 좀 이끌어가는 리더, 주도자, 여론주도층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이 이슈의 복잡성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솔직담백하게 다 털어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좀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결론을 못 내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쉽게 말하면 20, 30대 남성들이 느끼는 그런 좀 역차별에 대한 의식,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그 윗세대로는 안 올라가 있잖아요. 예. 안 올라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주류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대도 그 윗세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사회적 기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만약 모든 역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역사는 관행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쭉 이래 왔는데 이걸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신설했어요. 이희호 여사가 이제 전통적인 여성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성부가 할 일에 대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관념들이 형성된 거죠. 의제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제 불평등한 제도, 법, 그 다음에 관행,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제 개조한다. 그리고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한 이제 시선만 발달해 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에 이른바 여성 담론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지금 20, 30대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못 겪어본, 특히 남성들은 못 겪어본 세대거든요. 못 겪어본 세대라서 지금 주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 거기에서 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 이런 것들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범죄죠. 범죄 자체를 범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걸 이제 그 양성간 문제 본질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좀 그런 담론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네. 때문에 이 기존의 담론 구조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거 좀 다시 얘기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가해지는 좀 여론의 압박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은 감당할 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 30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의식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세대 간의 문제라면 당연히 국가든 정치가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해결해야죠. 페미니즘 때문에 이거 그냥 꺼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방치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은 이제 담론을 주도하기는 어려워요. 예. 이게 학문적 영역에서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 특히 성평등 문제는 이른바 현재로서는 여성학이 일부러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사회학이나 좀 정치학이나 이런 영역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거 문제 제기가 되고 이것이 사회적 담론을 바꾸고 바뀐 다음에 정치가 반응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보통은 그래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치가 이 담론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는데 또 힘이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그동안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겠지만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검찰 인사가 나왔고 검찰 개혁에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부 갈등을 겪었어요. 똑같은 방식의 이제 갈등이 앞으로 진행될 거다. 우리가 알면서 놔둘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노무현 때부터 개혁을 시도해서 20년 걸렸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식,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왔던 이제 성평등 담론 또는 이제 여성 담론,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데까지 또 앞으로 10년,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처음 시작되고 있는 시기니까 10년, 20년 걸려도 이렇게 10년이 걸린다 해서 그렇게 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제가 좀 반론처럼 질문을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야당 총재 시절에 91년도부터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하고 의회 의원을 뽑고 95년부터 자치단체장을 뽑았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무슨 대한민국 수준의 기초의회 광역의 의원을 뽑는단 말이냐 수준이 되냐 뭐 이렇게 했지만 선도하는 분이 계셔서 지금 지방자치제도의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혹시 지금 성평등 문제와 관련된 이런 이슈도 대통령이 먼저 아젠다를 던지고 이거 논쟁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는 없습니까? 대통령이 아젠다를 한번 던져본 거죠. 던져본 이미 것이다. 던져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발언 자체가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없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국민통합비서관 사퇴했습니다만은
그 국민통합비서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시도를 하셨죠. 젊은이들을 그 부서의 행정관으로 한 사람씩, 남녀 한 사람씩 채용하겠다고 하는. 예.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제 그건 뭐 지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네. 예. 그 이제 남녀, 그야말로 블라인드를 뽑는 두 사람의 네, 행정관이 이제 이런 문제들, 남녀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좀 맡기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예.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세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젊은이들 사이에 남녀 갈등, 남녀 상호 혐오가 워낙 심해서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기존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 담론을 주도해왔던 그룹들하고 그 세력이죠. 사회 세력이라고 봐야 될 텐데, 세력들하고는 좀 전망이 다른 거죠. 과제인식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네. 이 간격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좀 힘으로 돌파할 수 있을 정도냐. 이 문제가 힘으로 돌파할 수 있을 정도냐. 그 정도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도의 이제 뒷받침하는, 힘이죠. 힘이 과연 있느냐.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년대 한번 시행이 됐었어요. 네. 4.19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됐다가 5.16 나고 나서 30년간 중단됐던 것을 다시 되살린 것이고, 지방자치제 부활 약속은 이미 김영삼 때부터 계속 공부를 떼왔던 것이고, 또 이것들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은 각 지역 내에서 정책 발언을 얻고자 하는 그 지역사회 내 유력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였어요. 찬성이 훨씬 많은 그런 네. 것이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만큼 이걸 중요 문제로 인식을 하고, 또 이 기회에 무엇인가 좀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고 기대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정말 좀 쉽지 않은 아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공론의 공간에 올려놓은 것으로 예. 일단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상황, 여론 뭐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내에서 이런 이슈를 제기를 하려면 예. 지금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어온 방식으로 보면 남자가 할 수가 없어요. 예. 남성향은 당장 여성 혐오자로 낙인을 찍기 예, 예.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밖에 없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 후임으로, 예. 후임이라기보다는 대신으로 예.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여성운동계 내에서 성장한 분들이 되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자면 이제 성평등 가족부 또는 여성 가족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거론되는 게 맞이 그렇게 거론돼서 사실로 이제 드러난다면 예. 뭐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고, 예. 그게 아니라면 다시 또 이제 기존의 여성계와는 거리가 있는 분을 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뭐 이걸 개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걸 사회적 의제로 또는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러면 봅니다. 이번에 강선우 장관 임명을 통한 대통령의 의지는 어쨌든 꺾여버렸다,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아직은 있습니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후임으로 누굴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걸 이제 정치적 의제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남겨둘 것인지, 예. 아니면 이건 정치적 의제를 내 임기 동안에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이것은 정치적 의제가 될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을지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조금 이제 돌아가서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났던 갑질 논란과 관련돼서 사실이 확인이 안 됐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비판하고 부적격자라고 계속 몰고 가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말씀드렸는 거예요. 빌미라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근본적인 구조 위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 때문에 부적격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우리 사회의 여성 담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을 하고, 예. 대신 부적격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갑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그동안의 논조를 근데 봐도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정서는 그냥 정권을 교체하고 이재명 정부 탄생에 기여를 했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대통령의 임명 의도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우리가 기대는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진숙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 예. 지명 철회했죠. 예. 그리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네. 사퇴했고요. 사실
인수위가 없었던 문제들도 있고, 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통합적 행보를 하겠다고 이제 공약한 부분들도 예. 있고, 그걸 떠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자 또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 늘 아웃사이더였어요. 예, 예. 비주류에서 활동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른바 주류를 자처하는 좀 교육계의 뭐 주류 인식이라든가 이런 쪽들하고 잘 안 어울려요. 네. 잘 거기에 스며들질 못한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이제 교육 기득권자들의 논리에 따라가게 되고, 네. 그래서 뭐 이진숙 예, 예. 같은 사람을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예. 지명해놓고 좀 딱하다 본인이 이렇게 느끼게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좀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그 분야 주류하고 이제 충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임기 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임기 초에 상당 기간 겪을 수밖에 없는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주변의 인사 담당자들이라든가 추천하는 분들이 좀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이제 갖고 있는 비주류로서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갖는 이제 인재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는 한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줄 것인가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잘 정리된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장관 임명을 통해서 뭔가 좀 돌파를 했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걸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어렵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만류했느냐, 아니면 자진 사퇴하라고 이제 뭔가 신호를 줬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강선우 후보 본인 스스로가 예컨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여가부 장관으로 가는데 여성계가 거의 이제 혼연일치돼서 반대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자기가 장관으로 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수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예컨대 지금 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강선우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 자진 사퇴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질의한 거다. 이런 식으로 확정해서 단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되기 때문에 이걸 임명을 강행했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가지는 네. 건 좀 곤란하다. 네. 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니까요. 이번 이 사안이 이제 상처로 좀 남긴 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건은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 훨씬 더 보수적인 인사를 소위 말하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한번 가보자. 또 대통령 본인이 특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대통령 본인이 생각이 많을 거예요. 예컨대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적 아젠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개혁적인 인물을 좀 지명을 했고, 네. 이분은 이제 되자마자 매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른바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노란 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거 제정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근데 사실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이걸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한다,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하는 아젠다는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따라서 그 산하 조직 내부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인지, 이에 대한 아젠다는 아직 없어요. 네. 구체적인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사실 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네.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을 거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바꾸고 상징적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 일은 조국 사태가 똑같은 귀결로 끝났다. 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건 뭐 저희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제 조국 장관이 그 당시 이제 법무장관이죠. 표창장애니 뭐니 이런 문제들로 사퇴하기까지 우리 사회가 보여줬던 검찰 개혁에 모여있던 힘하고 검찰 개혁 반대, 윤석열 편들었던 힘하고 힘에서 밀린 거였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라서 정치는 그 힘을 봐야 돼요. 네. 자기 의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된 좀 끌어오르는 개혁 요구가 어떤 것이냐, 분출하는 개혁 요구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은 본인에게 계속 좀
뭐랄까 경구가 돼야 될 거 네.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결국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의제를 좀 중심 의제로 삼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합의 수준이 높아야 이게 정치가 이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란 척결이라든가 검찰 개혁은 이미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어요. 임계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성평등 문제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제화시키는 것만 해도 성공적이다. 그래서 그 의제화할 수 있을 만한 좀 후임을 찾아낼 것이냐, 이게 좀 문제일 거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확고한데 실제로 여성단체가 이제 요구하는 이제 일종의 장관의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기대치를 반영해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일각에서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이번 기회에 방위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네. 이제 현직 기관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듯이 남성을 임명하면 어떠느냐, 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마냥 좀 밀어둘 수만은 없다. 당장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 20, 30대 남성들이 느끼는 소외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단위가, 정부 단위가 필요하다까지, 네. 그걸 이제 의제화하는 거죠.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는 데까지, 그때까지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분열을, 성별 분열을, 성적 분열을, 대결을 좀 완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제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었던 여성계라고 하는 이제 문법들죠. 관념,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우리 사회 진보를 이끌어왔던 일종의 주류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소위 말하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인식 한번 해보자라고는 뜬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기보다는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죠. 국민 통합의 걸림돌. 네, 네.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20, 30대 남성의 극단적 보수와 우경화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좀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거든요. 네. 서부지법 난동을 한 사람들이 되게 그 세대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불만을 파시즘으로 경도되면서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네. 이건 뭐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뭔가 가시적인 게 나타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는 그런 좀 극단적인 좀 우경화, 극우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좀 제도적,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제 그 당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문제는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인식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문제에 동의하는, 그게 우리 사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데 동의하는 그룹이 아직은 이제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이게 도덕성 논란이다, 갑질 논란이다, 이렇게 좀 매우 좁은 시각으로 봤던 거 아닌가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 또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네. 내란 세력들이 뭐 자백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이상한 장면이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검 믿을 수 있나? 검찰 조직이 일부 파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피의자, 범죄 피의자 봐주는 거 아니냐? 사법부는 또 뭐냐? 영장 청구하는 거 계속 반려하고 기각하고, 그럼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못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겁니까? 예.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사실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한때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바뀐 건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 실제로 그래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미시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런다고 우리가 기업 문화가 바뀌겠어요? 관료사회 공직 문화가 바뀌겠어요?
지금 내란은 저는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누적돼 왔던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적 악습과 악패, 이런 것들이 응축돼서 있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런 악덕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위기감, 그런 위기감에서 일으킨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한 사람이 일으킨 행동이 아니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네.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상층부에 굉장히 넓다고 좀 보는 게 좀 맞아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무슨 내란을 일으킨 좀 배경부터, 심리적 배경부터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부터 생각을 해보죠. 공무원들한테 근주자가 안 보이게 리본을 달게 하고, 영정도 위패도 없는 황당무계한 꽃무더기를 분향소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1982년에 합동분향소라는 게 처음 생겨요. 우범군 순경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한 마을에서 수십 명이 죽었으니까 네. 집집마다 서로가 좀 상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합동분향소를 차려요. 그 이후로 합동분향소가 82년부터 해서 40년간 100번 넘게 만들어졌어요. 영정이나 위패가 없는 합동분향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또 20여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가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번엔 명단을 공개해요. 어떤 언론도 명단 공개가 인권 침해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 때는 명단 공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인권 침해다라고 국가인권위가 판정을 했고요. 모든 언론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걸 공개한 또 언론기관은 그렇죠. 또 사법처리 시민 언론인들 내 수사 대상 됐고 정의구현 사재단 수사 대상 됐어요. 네.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분향소라는 게 뭐예요? 조문이 뭡니까? 조문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가서 어쩌다 이런 일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상이잖아요. 이유를 묻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일을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이 폐륜이에요. 명단 공개가 폐륜이 아니라 위패도 영정도 없는 그런 꽃무더기를 분향소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절하게 시킨 게 폐륜이라고요. 근데 모든 언론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모든 언론이. 네. 홍범도 장군,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평상 철거가. 그랬더니 그거 정당화하겠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자유시 참변에 책임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가보훈부가 당장 받아가지고 서운 취소를 검토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날리면, 누가 봐도 바이든이었잖아요. 판사 뭐라고 판결했어요? 뭔 말인지 모른다. 판단할 수 없다. MBC 정정보도해라. 모르는데 어떻게 정정보도를 해요? 우리 사회의 언론, 사법부, 공직사회, 윤석열이 한마디 하면 그게 아무리 터무니없는 얘기라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를 절대 지지하는 그런 걸로 확 돌아가 버렸어요. 사회가 미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실체예요. 기득권 법화 세력의 실체였다고요. 수십 년간 쌓여온 거예요. 윤석열이 자신감을 얻은 게 그거죠. 내가 계엄령을 선포해도 역시 잘하셨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언론사가 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계엄령 추진하는 그런 소리들을 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게 남아있어요. 사법부는 안 그렇겠어요? 민주권력단위에서 사법부 내에도 이 계엄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왜 주기현이 윤석열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써서 석방을 했겠어요? 그것도 내란 동조 행위예요. 한덕수, 실제로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내란 주요 임무종사 혐의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증거들 지우는 일들, 윤석열이 내란으로 이제 단죄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까지 했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 상층부가 워낙 이런 좀 내란적 사고, 내란 주도 세력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의심스러운 건 당연하죠. 그런데 특검은 오히려 좀 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덜하다고 생각해요. 특검에도 일부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있겠지만 법원은 굉장히 많죠. 조희대 대법원장 당장 이제 내란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거기에 협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법관 회의 소집했었고요. 기자들이 이번에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도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본인 스스로 동조한다고 하는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권 바뀌었다고 사법부가 바뀔 수가 없고요. 또 사법부만 그렇겠어요? 정당 구조가 바뀌질 않고요. 그것뿐인가요? 각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또 각 기업, 공기업의 이제 사장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이제 공유하는 좀 정서적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는 단지 내란 행위,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돼서 윤석열과 군지휘관들 몇 명이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에 내란을 지탱해 왔던 좀 기득권 의식, 이런 것들은 워낙 광범위하게 남아있고, 개혁 자체가, 정치적 개혁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 이건 사회적 개혁의 좀 단위이지 정치적 정권 바뀌었다고 달라질 건 아니다. 사람이 정권 바뀌었다고 하라지만 생각이 달라지나요? 3월 달에 이번에 국민통합비서관 됐다가 사퇴한 사람도 3월 달에 이미 내란 옹호책을 썼단 말이에요. 윤석열 탄핵 직전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제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또는 몸으로 이렇게 움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추상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단죄하도록 정부든 국회든 그리고 특검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데서, 예. 오히려 정권을 잡고 났으니까 약간 안이하게 그냥 특검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이런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 지금 좀 국회에서 아주 좀 격한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 격한 얘기긴 한데, 처음부터 좀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될 문제였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좀 뭐, 특검을 만들었는데 특파는 못 만들게 있느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대응이에요. 다만 아직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여당이죠. 여당 내에서 당대표 선거가 또 하나의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미 내란 단죄에 대한 최고 수준이거든요. 기존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하는 불신선언이에요. 기존 검찰을 불신하니까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 사법부 불신선언을 국회가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수준이 높은 좀 불신선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경고를 사법부에 하고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란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좀 처음부터, 사실 저는 예전에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특별법이 필요하다, 내란은. 예. 단지 특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이제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검 조사기관이 맞습니다.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고 공소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규현 판사가 재판하는 걸 보면 특검이 공소유지를 다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특검 해체된 다음까지 계속 재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 재판이. 지규현 판사 속도로 하자 보면 이 내란 재판은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3심 해결되진 않아요. 내란 특별법을 박찬대 후보가 이제 제안을 하고 정청래 후보도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인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의식해야 한다, 아니다. 근데 국회에서 법 통과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야말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좀 지켜왔던 좀 법치주의, 사법부의 사법부의 독립성에 예. 대한 좀 국민적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실제 칼이죠. 좀 위험합니까? 자, 한번 좀 보죠. 조국 전 이제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계속 항소를 했어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억울한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본인도 형사법 전문가니까. 네. 법원이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본인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였냐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다르죠. 네. 윤석열은 아예 재판도 안 나가고 다 그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부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마지막으로 감옥 들어가기 전에 남긴 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무리 사법부가 좀 편파적이고 뭐 저 서부지법 그 폭도들은 집행유예로 풀어지고 표창장 그 진위도 확실치 않은 거 알 수도 네.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것들은 징역 4년 때리고 이런 편파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부에 대한 존중,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그 사람은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아직까지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 상식을 뒤덮는 문제거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해요. 정치인들이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한다. 여론이 이렇게 했다가는 야 이게 아무리 그 다수당이고 정권 잡았더니 그런 말을 이미 국민의힘이 하고 있잖아요. 전부터 했었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재명까지 대통령이 되면은 독재한다. 입법사법 행정이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한다. 이런 말까지 해왔잖아요. 그리고 사법부는 좀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 어쩌면 다수 판사들은 이재명 정권이 행정부와 입법부까지 장악했으니까 사법부만이라도 거기에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사부지법 폭도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내란 재판 계속 미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좀 의식의 소산이 아닐까 그런 좀 추정도 해보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내란 특별법이라든가 특별재판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던져볼 수는 있어요. 던져볼 수는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계속 저는 근데 이게 일종의 사법부 견제용 사법부가 너무 좀 지나치게 내란 세력에 편을 드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걸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런 내란 특별법 같은 것이 통과되려면 대체로 몇 % 정도의 국민들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문제예요. 대통령 지지율을 하고 비슷비슷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에서 65%, 한 70% 정도까지 가자면 이것은 법안으로 밀어붙여도 괜찮다. 저는 뭐 가능하다. 지금 특히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사실은 이제 탄핵 집회는 뭐 당시에 야당들도 참여했지만 주도한 건 시민사회단체들이잖아요. 시민단체들이 주도했어요. 근데 그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촛불혁명 배신당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의하는 촛불혁명 대헌정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자는 좀 제안이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사실은 그건 좀 무산돼 버렸고, 그리고 적폐청산 수사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윤석열 특수부 검찰의 힘만 커졌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그런 좀 시민사회 내에서 그런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빛의 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빛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혁명 참가자들, 특히 뭐 예컨대 키스에스 시위단이라든가 남태령 시위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느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거를 이제 정부와 국회가 그걸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나누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워낙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이후로 이제 내란 재판에 몰두해, 그럴 수밖에 없죠. 내란 척결이라고 하는 걸 지상과제로 삼기 때문에 내란 척결 과정에서 또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민들의 요구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통로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그러게도 또 시간이 좀 지난 편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뭐 과연 이제 이걸 순수하게 국회의원들하고 정부, 대통령의 힘만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그래서 검찰개혁만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군도 지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요. 방첩사, 이번에 이제 여기 가담했던 군 부대들도 있고, 드론사, 방첩사, 정보사 이런 데들도 있고요. 다 밝혀지면서 개혁 방안들이 나오겠죠. 근데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들이 뭐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서울막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KBS에서 방송화면에 독도를 빼고 내보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문체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지금 할 수가 없죠. 내란 재판이 워낙 좀 압도적이니까,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좀 상식에서 어긋나고, 이른바 부패, 매국적 부패 세력들을 이제 뒷받침해 왔던 이런 사람들 아직 다 제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 우려. 네. 뭐 우려가 아니고 사실 불안입니다. 그러면 네.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내란 사태가. 그러면 우리 이제 역사 기억하는 분들은, 자,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반민특위 실패하면서 친일파가 득세하고, 그 뒤에 군사정권으로 이어지고 독재가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박탈당했는데, 이 과정, 그리고 전두환도 실제 사형을 시켰으면 윤석열이 저렇게 하겠느냐. 그때가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면해주고 노태우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하니까 뭐 반란 일으키고 어떤 시점 되면 그럼 사면 받으면 되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라는 인식이 워낙 공고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 세대만 해도 학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대로 놔둘 것이냐, 과연 그럼 특검이 제대로 할까, 사법부 제대로 할까라고 한다면 좀 무리하더라도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역사적 단죄를 통해서 민주국가를 완성하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겠죠. 예. 최대치의 기대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역사에서 최대치의 기대치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앞서 이렇게 좀 선명하게 하면 할수록 반대 세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도,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뼈아픈 우리 역사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노무현 탄핵당하고 열린우리당이 가까스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뭔가 좀 우리 사회를 확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정치권에서 했어요. 4대 개혁 입법. 4대 개혁 입법. 예.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그리고 과거사기본법. 예. 요거 네 가지, 특히 과거사기본법 같은 거 하면 좀 우리 과거 정부의 이런 잘못들을 다 밝혀내서 사람들이 좀 각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다가 거꾸로 이 모든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뉴라이트를 뭉친 거였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뉴라이트가 우리 사회에 이제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담론의 질서를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힘에서 밀려버렸어요. 그게 노무현 정부 말년에 지지율 10% 내외로까지 추락하는 그런 이유가 된 거죠. 오히려 이제 너무 좀 개혁을 완성하려다가 개혁 반대 세력들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말 제대로 된다면, 국민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성과를 낸다면, 그럼 이제 굉장히 좀 한국 사회 내 그동안의 적폐들,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자칫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역풍이죠.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에 관한 저항은, 이건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이나 정통성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할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 대외관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모범 국가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말로 오히려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해낸다면, 정말로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하면 제가 아직 철모로 못 드리는 질문인 거예요. 지금 역사학자로서 그런 사례들을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이제 역사 워낙 무거워서 예. 나가려고 하는 좀 그 의지만큼이나 발목을 잡는 역사의 무게가 더 커요. 역사는 과거를, 왜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한강 작가 때문에. 과거가 현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도와주죠.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발목도 잡아요. 어떤 때는 도와주고 어떤 때는 발목을 잡는데, 네. 그 역사의 관행 무게라는 게 워낙 있어서 한꺼번에 무슨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 문화, 질서 이런 것들을 다 바꾸자. 그럼 이제 바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꾸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항상 5대5가 안 되기가 쉬워요.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 역사의 무게를 우리가 정말 정면으로 응시하고 직시하고, 그러니까 한번 좀 확 청소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들은 다 있죠. 최대한의 네. 기대치. 근데 그렇게 청소해 본 적이 없고 청소할 수 있는 나라들도 별로 없어요. 이게 미국만 해도 뭔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가, 특히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 크게 만점 미국 사회가 변화했었죠. 이제 그런 변화를 겪고 나서 다시 트럼프로 돌아가잖아요. 게다가 지금 뭐 한국 사회가 우리 좀 정치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해 있는 상황은 한편은 내부에서는 내란 척결이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좀 그야말로 이제 이건 세계적인 환란이죠. 트럼프 체제의 등장, 미국에서. 뭐 이제 기존에 미국이 가져왔던 대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도적 제국주의로 돌아서는, 19세기에도 그런 정도의 강도적 제국주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대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칫 조금만 좀 실수해도, 또는 뭐 실수를 안 하고 하더라도 엄청난 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지금도 일본이 미국과 좀 이해할 수 없는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죠? 15% 관세를 내리는 대신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퍼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손익을 따지면 하나는 이제 그거예요. 미국에 퍼주기로 투자하기로 한 돈을 트럼프 임기 내에 다 투자하지는 않을 거니까, 혹시 변동수가 있다는 거 말고는 손익을 따지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일본이.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또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일본보다 더는 좋은 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언론들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더 나쁜 조건 하에서 이게 타결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불안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워낙 이 내란 문제, 내란 세력 척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라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데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 아주 정밀한 좀 외과 수술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보였느냐. 결국은 이제 이 수치는 대통령 선거 수치와 비슷하다고 봐요. 49대 40이었어요. 네.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문수 그 대표가 내란 사태에서도 40%가 넘었습니다. 예, 40%가 넘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내란 세력 완전 척결, 단지 이런 식의 좀 목표를 달성하면 심각한 반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핵심 정도에서만 좀,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좀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에 범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여기에 좀 각성하도록 하는 이제 언론, 학문 이런 영역에서 좀 뒤처리를 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렇죠.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반민특위가 해체되었을 때는 뭐 완전히 우리 사회가 뭐 일제강점기의 좀 문화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내란을 겪고 나서 좀 그걸 좀 그 내란에 대한 역사적 해석 이런 것들을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사후적인 문제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이나 특히 이제 학문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객관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내란에 대한 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확산시켜 나가는 것. 그 정도만 해도 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에 대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박사님 말씀 드리면서 본질을 꿰뚫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달성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목표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그냥 가슴에 울림이 올 정도로 굉장히 감동 깊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을 때 우리가 수용 가능하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최대치는 희망사항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사법 처리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한 정리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역량으로 국민적 열망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좀 최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최대치는 사실은 이제 조희대 사법부가 있는 한 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전은 드러났잖아요. 지규현 판사의 좀 윤석열 탈옥시키고 재판 일정 잡은 걸 보면 어떤 1심 자체가 올해 안에 안 끝난다. 특검이 해체된 다음에야 1심. 시간 끌기 뭐 눈에 훤히 보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뭐 계속 이제 시간이 끌고 예. 있고 윤석열도 거기에 서로 교신이나 한 것처럼 재판 거부하고 출석 안 하고 계속 재판 지연에 힘을 쏟는 거죠. 김건희도 특검 소환을 받으니까 뭐 사나흘에 한 번씩 나가겠고 한 번에 나가서 한 건씩만 조사받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저 특검에 적시된 혐의만 16가지예요. 거기다가 다른 혐의, 캄보디아 ODA 같은 건 이제 추가된 혐의고요. 이런 게 포함하면은 뭐 16번 나가는데 사나흘에 한 번씩 나가겠죠. 이게 아예 특검 조사 자체를 시간만 계속 두세 달도 더죠. 예. 이런 정도 이제 작전은 다 이제 다 노출돼 있어요.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 내에 어쩌면 아니면 뭐 다른 기대를 하는지도 모르죠. 뭐 다른 또 정변이 일어나는 트럼프와 관련한 다른 정부는 그 사람들의 이제 망상 속에서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시간 끌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야 되는데 최대치는 뭐냐? 최대치는 사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 지금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게 첫 번째 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법개혁을 말로는 많이 하는데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좀 지도가 안 그려져요. 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검찰개혁은 이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정확한 좀 과제인식이 되는데 사법개혁은 과연 뭘 개혁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아무런 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의심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태고 사법 피해자들 모임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의 좀 로드맵이라든가 또 의제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이제 국회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와 내란 사태 그 위에 검찰이 보여준 윤석열 정부 내내 보여줬던 극단적인 편파성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 내란 재판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안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과연 이 내란 재판이 정말 끝나겠느냐 3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대로 놔두면 안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재판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법 그래서 내란 재판 왜 그런 조의대 명령으로도 그게 됐잖아요. 선거법 위반은 633으로 끝내버린다. 대법원장 명령으로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한테 내란 재판을 신속히 끝낸다는 지시만 내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특별법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진행하도록 하는 이런 게 한편으로 국회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좀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저는 뭐 이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뭐 사회 여론 평판 연구소인가요? 예. 조사하면은 이상한 조사 전문회사. 예. 네, 시민단체가 1위였어요. 시민단체들이 가장 청렴한 집단으로 이렇게 꼽혔거든요. 근데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전혀 반대로 나와요.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국회보다도 낮아요. 예. 여론 신뢰도가, 국민적 신뢰도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당원 가입은 폭증하는 정치 과잉화 현상이라고 볼까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보면 한국인들의 정당 가입률이 가장 높아요. 뭐 민주당만 또 권리당원이 100몇십만이고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이 200만 명이 넘고 뭐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일반 당원은 한 5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요. 500만 명 되잖아요. 유권자가 5천만 명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정치 과잉화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모든 것을 떠맡기는 경향이 생겨요. 거꾸로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시민운동 해봐야 안 된다. 정치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의식이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민사회들이 할 영역들이 있는 거죠. 뭐 정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당원들이 뭐 몇십만 명이 모여서 사법부 박성하라 그렇게 외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정치활동이 돼버리잖아요. 사회적 대의나 공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파적 주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장점은 이제 이게 정치에 대한 이제 시민적 개입 또는 관여가 굉장히 확대됐다. 정치인들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면 이런 모든 의도가 이런 좀 그야말로 이제 공익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불편부당한 의도조차도 정파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사법부 개혁 문제는 이제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몰아가 풀려서는 안 되거든요. 한국 사회 전체와 관련해서 봐야 돼.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어떤 사람은 버스 요금에서 800원 빼다가 커피 사 먹었다고 해고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몇백억을 이렇게 해먹어도 그냥 네. 풀려나고 이런 부당한 좀 사법 권력에 대한 사회적 견제 또는 개혁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좀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단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법 판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그것이 3심이 끝나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대단히 의도적으로 사후에라도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은순 재판했던 판사가 그 부인이 김충식과 공동 명의로 땅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네. 이게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우리 법으로 하면 공소시효도 지났을 거고요.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시 수사할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적어도 사법부 판사에게서 그런 게 나타난다면 100년이 지나도 추적해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걸 만든다든가 네. 이런 정도의 좀 개혁 요구들이 좀 나와야 될 거고요. 그게 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 정권 시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재심을 거쳐서 무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든가 무슨 수많은 간첩단 사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배상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 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진실 화해를 위한 진화위잖아요. 근데 진화위가 단 한 번도 가해자들한테 직접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요. 왜 그걸 국민 세금으로 내줘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왜 광주 피해자들, 희생자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느냐? 계속 이런 얘기들을 일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당시에 학살을 지휘했고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 누구 하나 전두환 빼놓고 전두환 노태우 빼놓고 누구 하나 지금 다들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누구 하나 자기 재산 내놔서 보상금으로 내준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사회가 이래요. 해결하려면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고 시민사회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민사회 고민이 좀 쌓여야 또 이것을 의제화할 수 있어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치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이는 앞서가면 안 된다. 반발짝만 앞서가야 된다. 사실 이게 모든 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대중의 일반적인 요구나 기대 또는 이제 이런 것들보다 조금 진보적인 정당은 반발짝 앞서가고요. 보수적인 정당은 반발짝 뒤에 따라가요. 이게 제일 기본인데, 이런 좀 상황이라서 시민사회나 학계, 언론계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데 워낙 좀 병폐가 쌓여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는 뭐 결국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내란 재판을 보면서 좀 이제 사회적 여론이나 이 사법 개혁에 대한 합의 기반이 넓어지기는 할 것 같다. 이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사법부 스스로 자기들의 그동안에 잘못해왔던 관행들을 반성은 하지 않으니까 반성 시킬 계기는 좀 될 거라고 봐요.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다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잘 못 느끼던 것을 이렇게 각성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그 과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지만 결론은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까지 바뀌고 변화하고 그리고 개혁된 또는 그 성과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론 과정에서 좀 더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떠들어서 전혀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고 참 그 전용 박사님과 꼭 인터뷰를 해야 한다. 요즘 같은 시기에 구조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좋은 말씀 듣고 오늘 모셨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있는 내용도 이렇게 스픽스가 함께 다루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교학 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끝나는 교학 상장의 그런 정신을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 주인이 또 자 권리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면서 이 나라 내 책임으로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금 혜택 128만 원 최대치로 드리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정수기 교체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 꼭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시고 혜택이 어떤지 이런 거 제대로 비교해 보실 기회 가지면 좋겠습니다. 냉감 진구 저희들이 굉장히 히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공동구매 특가로 이불, 패드 그리고 베개피 포함해서 66,000원 택배 포함해서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사시고는 어이구 잘 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판매할 텐데요.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전우용 박사님 여러분 또 원할 때 또 필요할 때 꼭 모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이 귀한 쿠키 오늘 여러분들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 30개를 제대로 구성했는데요. 약과 통밀, 녹차, 쌀 그리고 아몬드 크랜베리까지 골고루 넣었던 건강한 쿠키 준비했습니다. 야 가격요 43,000원짜리 29,900원인데 광화문살롱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물로 드렸을 때 받는 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광화문살롱 수제 쿠키 오늘 저와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